쌤들하고 같이 한번 이 동차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초반에 이제 공부를 할 때 고민이 되는 게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동차, 소위 말하는 1차와 2차를 같이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이 공부 양이 많으니까 뭐 1차 따로 하고 2차 나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시는 분들도 많고, 첫 시작하시는 분들께 우리 1차, 2차 선택하고 공부하는 게 어떤 게 중요한지 먼저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어떤 공부 여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 뭐 주어진 공부 시간이 많이 확보될 수 있는 사람은 1, 2차 뭐 같이 하는 게 뭐 쉬운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어려운 건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1차 공부의 범위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방문각에서 이제 1차 선생님들이 이제 그 제시해 주는 공부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1차 공부의 범위를 너무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확장을 하면은 사실 2차하고 같이 끌고 가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그 1차 공부 범위를 우리 요 선생님들이 1차 과목 선생님들이 그걸 불필요하게 확장하지 않거든요. 1차, 2차 같이 끌고 나가는 게 우리 방문각 사이트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사실 크게 뭐 어렵지는 않다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시기적으로 늦게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니라 1월달 초반부터 들어가니까 적당히 이제 1차, 2차를 동시에 시작을 하는 게 바람직한 공부법이겠죠, 처음에? 한 말씀 또 해주시죠. 또? 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1차, 2차. 나서 하지 말고. 박윤구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다른 데랑 다른 점이 방문각은 1차 선생님들이 민법이든 학개론이든 한두 분이 아니라 전 선생님들이 1차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켜서 2차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강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 2차를 같이 하시는 게 유리하고, 또 시험도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이해하는 데는 1차 따로 2차 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배우는 같이 공부하시는 게 훨씬 공부하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험생분들이 일단 시작할 때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강조한 것만 그 중에 몇 개라도 확실하게 나는 외우고 가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시험이니까 애초에 목적을 거기다 두고 시작하시는 게 1, 2차 동차로 하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공시법 같은 경우에도 등기와 지적 같은 파트에서 사람들이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두 파트를 같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 2차를 이제 동시에 준비를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할 때, 일단 이제 1차 과목의 범위를 효율적으로 정해서 낭비 없이 준비하는 거, 그거 말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2차 과목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2교시에 이제 공법하고 중개사법 보고, 또 3교시에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거 이제 지적법, 등기법, 지금 옆에 정석진 선생님이 하는 이제 세법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과목 양이 많잖아요, 2차 과목에. 이 어려운 공법이 그 공부 범위, 그 6개 법으로 이루어진 그 공법, 그걸 다 완벽하게 공부해야 합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공법은 조금 공부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중개사법이 채워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뭐 합격하는 분들이라고 그 공법 공부가 완벽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법 다 버거워하고 어려워하는 건 매 한 가지인데, 중개사법 공부를 좀 탄탄히 한 학생들이 합격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 공법 공부하느라고 이제 중개사법이 약간 부실한 학생들이 사실 불합격하기 십상이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이제 3교시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거 지적법 같은 경우는 늘상 평이하게 출제가 돼요. 그게 이제 순수한 절차법이어서 조문을 뭐 변형하고 응용하고 할 여지가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강의를 잘해서 적중률이 높은 게 아니라 그 지적법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지적법 고득점을 맞고, 세법이 요즘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된다고는 하더라도 10개, 11개는 분명히 맞출 수 있다. 그리고 그 공부 범위는 정석진 선생님이 충분히 또 줄여주고 있거든요. 세법을 불필요하게 넓혀가는 것도 정말로 그 불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거든요. 시간 안배, 시간 컨트롤. 그래서 지적법하고 세법을 좀 전략 과목 삼아서
일정한 점수를 확보했다면 등기법은 역할을 못해요. 합격하는데 크게. 등기법은 합격하는데 큰 역할을 못한다. 그러니까 12문제에서 한 4-5문제 정도만 맞춰도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불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그 등기법 점수가 좀 낮아서 거기에 이제 원인이 있지 않나 싶지만은 그 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지적법 점수, 세법 점수를 살펴봐야 돼요. 그 점수가 낮을 거야. 너무 어려운 과목에 시간을 쏟아서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말고 그쪽에 좀 전략 과목에 집중을 하면은 1, 2차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법 같은 경우도 파트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파트가 따로 있고 그렇죠. 조금 점수를 따야 되는 파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법은 16문제가 출제되는데 만점 받기 힘들어요. 12개 이상 받는다는 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네. 또 최근 출제 경향이 종합적으로 나오니까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가장 이제 공부 시간을 줄여서 이제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적정한 점수. 세법에 있어서 해답은 다른 거 없어요. 최근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 보면 겹치는 문제들이 있어요. 파트도 그것만 제대로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10개나 11개는 무조건 맞춰요. 그렇게 전략을 삼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가 3문제 나오는데 난 취득세만 할 거야. 재산세 3문제 나오는데 3문제 그것만 할 거야. 그럼 점수 안 나와요. 전체를 보면서 거기서 자주 출제되는 거, 그 파트를 정확하게 알자. 그럼 돼요. 아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1차 분들도 그렇고 2차 분들도 그렇고 스스로가 범위를 넓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딱 그 범위 안에서 주어진 것들만 해내면 되는데 우리 공시법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좀 스스로 공부하다 시작하면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많죠. 범위 자체를 줄이는 건 역시 기출 분석이 답입니까? 그거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적법은 이제 지금 세법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적법도 기출 분석을 하면은 완벽해요. 거의 만점에 가깝고 등기법은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등기법도 이제 기출 분석을 완벽하게 하면은 등기법도 합격하는데 충분한 점수가 나와요. 등기법에서 어렵게 출제가 되는 한 서너 문제 그거는 누구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공부를 1000시간 준비한 사람이나 법무사처럼 준비한 사람이나 개론에서의 어려운 계산 문제 이런 느낌. 그건 못 건드려요. 근데 그 기출되었다는 거 하나로 기출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 지문에 매달리면은 그 되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건 재출제될 가능성이 없는 지문이거든요. 한번 출제가 되고 사라지는 지문인데 기출 지문이라는 명목으로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수험생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걸러주는 게 그 강의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다들 공감. 민법도 그렇죠, 사실. 민법도 더더욱 그렇죠. 기출 범위에 나왔다고 해서 사실 모든 걸 또 다룰 수는 없잖아요, 수업 시간. 그러니까 이게 절대평가라 그 만점 방지용으로 일회성 문제들이 한 8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 그게 또 매해 쌓이고 있는데 그 양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기출문제 특강집을 만들 때 30개에서 32문제 들어간다고. 걔들을 빼야지. 나머지 빼버려야 되니까. 빼고. 아예 눈에 안 띄어야 돼, 걔들은. 근데 사실 그 범위를 우리 선생님들이 잡아주는데 학생분들 스스로가 넓혀서 문제인 거죠, 결국에. 심각한 문제죠. 그렇게 해서 양을 줄여야 이제 동차로 가는 합격 전략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딱 한마디로 하면 학생분들이 절대평가 시험인지는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누구나 이 시험이 뭐에 올면 절대평가다 그래. 근데 학습 방법은 상대평가처럼 해. 그분들이 합격률이 낮은 거예요. 절대평가는 골라서 공부해야 되거든. 상대평가는 다 해야 되지만 그걸 목적의식을 갖고 하시면 1, 2차 동차로 하는 데는 훨씬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근데 여기서 잠깐만. 내가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 방문각은 아까 특징이 그렇게 이제 핵심만 또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하니까 충분히 1, 2차를 동차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끔 우리가 보면은 우리 방문각이 아닌 다른 데서 이렇게 문제 나오는 것들 보면 강의하는 거 보면은 별걸 다 하지. 안 되는 걸 다 갖고 왜냐면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받는데 저는 강의 안 해요. 어떤 파트는. 근데 다른 학원에서 한대. 그걸 갖고 와요 저한테. 그럼 저도 얘기해요. 우리 시험에 여태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 없고 가능성 떨어지니까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저희는 선을 그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수험생분들이 이렇게 좀 현혹될 수 있는데 그런 것만 잘 막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절대평가다 인식을 확실하게 못해서 그렇다니까. 그리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공부에도 못 맞춰요. 그렇지. 어차피. 근데 자료나 정보의 홍수니까 그렇죠.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시험 공부만 하니까 자료 수집만 하고 있다니까. 자료 수집 많이 하시죠. 그랬을 때 진짜. 수험생분들도 이건 하면 좋겠어요. 뭘?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계속 보는 거야. 아, 그건 이제 우리가 3, 4월 달에 그렇게 다 하는데 정리해서 강의해 주니까. 나중에 다른 데서 오는 문제가 있을 때 거기 없어. 그럼 그런 문제를 과감히 버리는 얘기죠. 그렇죠. 아, 이건 버려야 합격하는 시험이다니까. 근데 실제 학원생 분들은 조금 상대평가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옆 사람하고 경쟁심이 그러니까. 생기니까. 인강생 분들은 오히려 혼자서 오히려 더 절대평가에 맞게 공부하시는데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조금 경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아주 극도로 자제시켜줘요. 네. 서로 등수 매기는 시험은 아니니까. 옆에 사람 점수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죠, 그렇죠. 당무과 강사들은 자신이 있으니까 이건 하지 마, 이건 하지 마, 책임 내가 져. 이걸 강사가 딱 결정해서 주고 네. 자신 없는 강사들은 이것도 나올 수 있어, 이것도 나올 수 있어, 이것도 나올 수 있어. 네.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모르면 니네들이 잘못한 거야. 다 던져 놓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별표 치면 다 별표를 하니까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에 돼버려.